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아직도 젊지만 그래도 세월이라는 게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17년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나 싶어서 말입니다. 남편과 전 연애 결혼을 했어요. 제가 남편을 참 많이 좋아했거든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전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배가 부르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도 전 제 나름대로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저희 집은 흔히들 얘기하는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아버진 그것 때문에 사기를 2번이나 당하셨고요.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보고 접근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버진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사람을 잘 살펴봐야 돼. 다들 돈 앞에선 없던 진심도 만들어내거든. 어릴 땐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진아, 조금 답답하지 않냐? 답답하기만 해. 진짜 눈치라고는 없고 우리가 지 얘기 웃어주니까 정말로 지가 좋아서 웃는 줄 알아. 그니까 돈 많으니까 놀아주는 거라는 것도 모르고 이번 내 생일 때 선물 뭔지 보고 더 놀지 말지 결정할 거야. 걔가 그거 아니면 친구 사귈 일도 없지 뭐. 정말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친구들이 절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사춘기 때라 정말로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그걸 티도 내지 못하고 학창시절 내내 호구 노릇을 자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학에 다닐 때의 얘기예요. 야, 진아 집 엄청 부자라며? 그러니까 내가 걔 만나주지. 아니면 왜 만나? 뭐야, 너 걔네 집 부자인 거 알고서 만난 거야? 당연하지. 엄청 부자래. 나 진짜 인생 역전할 거다.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절 좋아해준다고 믿었던 남자친구가 절 두고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을 해온 거라는 사실을 몇 번 알게 되면 그 뒤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잘 살펴가며 만나야 한다고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구를 만날 때나 새로운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면 저희 집안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평범하다고 얘기를 했고 말이죠. 전 남자친구와는 당연히 헤어졌고요. 나중에 알게 된 몇 명의 친구들 말곤 저희 집이 부자인지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세월도 많이 지났고 저도 그때만큼 타인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숨기고 다니진 않지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내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요. 결혼을 할 거면 이런 사람이랑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제가 먼저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저희 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굉장히 놀라더군요. 제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다면서요. 내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인데 뭐. 그래도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 아니시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희 집안 얘기를 듣고 본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남편을 달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제가 봐도 남편은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긴 했어요. 왜 그런 인상 있잖아요. 웃는 게 예쁘고 사람 좋아 보이는. 저희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처음엔 절 예뻐라 해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말이죠. 아이고 어쩌다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으로 왔니 그래? 제가 복 받은 거죠. 아니다. 우리 집이 복 받은 거지.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어딜 데리고 가나 우리 며느리 했고 말이죠. 전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도 어딜 가나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당시에 좋은 회사에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하는 사람이었으니 보통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랬는데 참으신 거겠지만요. 그 덕에 제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나 했던 느낌을 받았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말이죠. 아이고, 그 댁은 며느리를 잘 봐서 좋으시겠소. 우리 아들이 다 잘나서 그런 거죠. 아이, 그래도 그런 부자 며느리 보기가 쉽나? 아이, 집에 돈 많은 것 말고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띠껍게 얘기하는 걸 몇 번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엔 너무 여기저기서 남편에게 장가를 잘 갔다는 둥, 신세 폈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해대니까 반감이 드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자꾸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으면 우리 아들도 잘났는데 우리 집도 괜찮은데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우이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니, 집에서 오빠한테 막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가요? 왜요? 아니, 그냥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걱정돼서요. 언니네 집이 잘 사니까 사위 막대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신우이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당시에도 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마 시어머니일 거라는 걸 말이죠. 그 문제로 주변에 상담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너희 집이 잘 사는 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네가 딱히 못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걸 네가 무슨 수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남편은 어때? 남편은 별다른 말 없지. 내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를걸? 네,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묻어난 사람이라 무슨 일에도 묻어내서 좋았지만 또 그게 속이 터질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점이 더 많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바뀌긴 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잘났다는 것을 자신의 아들이 장가를 잘 간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잘 온 거란 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이고, 지 아빠 머리를 닮아야 하는 건데 걱정이네. 그게 무슨 걱정이야. 저 집이 돈 걱정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면 되는 거야, 애는. 너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그럴수록 공부를 더 잘해야 하는 거야. 집에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하는 줄 알아? 그래도 돈 많은 집에서 학벌 좋은 사위감 찾는 거고. 저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리더군요.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아서 얼마나 다행이니? 안 그러냐? 네, 그렇죠. 언니도 꽤 괜찮은 대학 나오지 않았어? 아니, 저 정도 되는 집에서 그것도 안 보내면. 그렇게 말하다가 아차한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뒷말은 듣지 못했지만 뻔했습니다. 그렇게 부잣집에서 과외다 학원이다 돈을 처발랐을 텐데 그 정도 대학도 못 간 거면 멍청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전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과외받고 학원 가고 그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을 보내지 않는다는 게 저희 아버지의 지론 같은 거였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입을 대진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저보다 자기 아들이 잘났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기는 했으니까요. 그때까진 말이죠.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들은 점점 더 과해졌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랑 쇼핑 왔어? 좋겠네. 뭐가 좋아요? 부자 며느리가 다 사줄 거 아니요. 우리 집이 뭐 없이 사는 집도 아닌데요, 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 화를. 그래요. 내가 미안해요. 그런 식으로 저희 집이 부자라서 좋겠다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버럭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번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러셨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대체 너희 집이 뭐가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 나한테 다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엄청난 재벌도 아니고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그러게요. 사람들 참 이상해요.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보시냐는 눈으로 마주 봤죠. 그러고 보면 너는 나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 네?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아도. 보통 어른들이 기분 나빠하면 젊은 사람들이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니? 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건지 말이죠. 나중에 생각한 건데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에게 고분고분 굴지 않아서 절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매번 밖에서 아들 장가 잘 갔니, 복 받았니 하는 소리 들어서 빈정이 상했었던 건 며느리를 통해 감정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해주지 않아서 절 더더욱 싫어하게 되셨던 것 같고요. 그래도 여자애가 그냥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 하는 건데 너는 그런 게 없다. 봐라, 끝까지 죄송하다고 안 하는 거. 아마 저도 그쯤부터 시어머니를 멀리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점점 감당할 수 없어질 만큼 이상해진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그때는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지? 하지만 남편이 얘기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제 앞에선 이러셨으니까요. 너는 네 남편한테 날 어떤 사람으로 만든 거냐? 아들이랑 엄마 사이 떼어놓으려고 이러는 거지? 아니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날 모함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기어코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기세가 등등해졌죠. 이쯤 되면 왜 그런 집안이 뒤에 있으면서 그런 시어머니를 참고 살았냐고 하실 텐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서서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적응하게 된 것도 있었고 또 알게 모르게 세뇌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전 너무 잘 지내는데 이런 문제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기도 했고 말이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통화를 하는데 다 들어라 라는 듯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 아유, 돈 많은 집 며느리 아무 쓸모 없다니까. 그 돈이 우리 거 되는 것도 아니고 콧대는 또 얼마나 높은지. 지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누가 봐도 저 들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였어요. 그래, 아유, 그렇게 적당히 참하고 머리 좋은 며느리 들이는 게 낫다니까. 내가 우리 집 손주 공부 못할까 봐 매일 전전긍긍 하는 거 알잖아. 지 엄마 머리 닮아서. 당시에 저희 아들의 발육 속도가 남들과 비교하면 조금 늦기는 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아들을 볼 때면 매번 우리 아들은 안 그랬는데 널 닮아서 그렇다는 둥 하면서 절 구박하셨고 말이죠. 사실 그걸 처음 들을 때면 저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적당히 참하고 좋은 며느리가 최고야. 아이 그래. 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 응? 돈만 많은 게 최의 악이야 최악.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웃겼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받아가셨어요. 결혼할 때 혼수다 예단이다. 비싼 것들로만 요구하시기도 하셨고요. 생신 때마다 비싼 선물을 받아가셨거든요. 몇 주 전부터 난 뭐가 갖고 싶네, 옆집 누구는 뭘 받았네 하면서 말이죠. 그래놓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우스웠습니다. 하루는 물어봤죠. 어머니,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하고 말이죠. 전 제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물었던 것이었어요.
그래도 한 식구로 사는 사람들인데 잘 지내는 게 좋잖아요. 저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 째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것 같아?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알려주시면. 그건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그리고 너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걸 거 아니야? 캥기는 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으니까 미쳐버리겠어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미움의 말이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남편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을 하나 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애 하나가 있었어. 갑자기 그런 말을 왜 꺼내시는 거지 하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걔랑 결혼을 시켰어야 돼. 응? 걔가 참하고 어른도 잘 받들고 좋았는데. 솔직히 지금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선을 넘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뭔가 딱히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한동안은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할 것 같다고요. 더 그랬다간 제 정신 상태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말이죠. 남편도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뭐 격하게 얘기하면 쳐들어왔다가 더 맞는 표현이긴 해요. 이년이 내 아들이랑 나랑 사이 갈라놓으려고? 저 그이랑 더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뭐? 아들이 자기 엄마 때문에 이혼하는 꼴 기어이 보셔야겠어요? 제가 그렇게 크게 버럭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 안 할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있으셨던 모양이었죠. 왠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니 저에게 그렇게 막대했던 거고 또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니 그렇게 놀라신 거겠죠. 이혼?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당황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이랑 더 못 살겠으면 이혼하는 거죠. 어머니 때문에 저 그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시어머니는 그제 정신이 번쩍 드신 듯 했어요. 그렇게 궁시렁거리면서 돌아가시곤 더 이상 절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물론 뒤에서 제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다닌 걸 모르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으니 훨씬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중소기업의 CEO 자리에 스카우트 제안이 온 거예요. 원래 회사에서 워낙 능력을 인정받아서 임원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좋은 일이긴 했죠. 온 집안의 경사라고 할 만큼 말이죠. 물론 기뻤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저보다 더 기쁘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으셨죠. 네, 모두의 예상대로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내가 언젠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빛을 볼 줄 알았다니까,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다 어머님이랑 집사람 덕이죠, 뭐.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요. 사실 전 알 수 있었죠. 제 덕이라고 하는 게 듣기 싫으셨던 건 말입니다.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티를 내실 줄은 몰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누구 덕은 무슨 누구 덕? 다 네가 잘나서 그런 거지. 저를 똑바로 보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의도가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죠. 그 얘긴 뒤에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참았는지 말이죠. 남편이 중소기업 CEO로 내정이 되고 나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그 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죠. 이제 나는 너 같은 며느리가 하나도 자랑스럽지가 않다. 이제는 우리 아들이 훨씬 잘난 거 아니냐? 아니, 언제부터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똑똑하고 훨씬 잘났다고. 난 가진 게 돈밖에 없으면서 뭘 그렇게 유세 떠는지 모르겠다고요.
뭐 진작부터 그런 말을 해댔으면서 새삼스럽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습니다. 저더러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부터 어딘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뭐 그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뭔가를 건네셨어요. 봉투였죠. 전 그 봉투를 열어보고 기함을 했어요.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거든요. 이게 무슨... 이혼해. 왜요? 왜긴 왜야. 네가 싫으니까 그렇지. 네가 대표 사모님 소리 듣는 건 내가 못 본다. 아유,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니? 응?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많이 싫어하는구나. 왠지 모르겠지만 저 증오의 깊이가 생각보다 깊구나 하는 걸 말이죠. 지금도 왜 그렇게까지 절 미워하신 건진 이해할 수 없기는 해요. 뭐 알고 싶지도 않지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쯤 되니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냥 끝을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다는 판단도요. 이대로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요. 뭐든 결론을 내야 했습니다. 아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몰라? 이 인연이, 너 정말 나한테 죽고 싶어? 어? 그러니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셔야죠. 저도 납득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이렇게 어른한테 한마디를 안 지고 바락바락 다 대들고 그리고 기도 안 주고 아유 사사건건 돈만 타고 유세나 떨고. 제가 언제 돈만 타고 유세 떨었어요? 부자 며느리라고 좋아하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신 건 애초에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셨으면서 사람들한테 부자 며느리 봐서 좋겠다는 말은 또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실 수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떠시는 게 보였습니다.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난 듯 보이더군요. 야, 이 인연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는 그렇게 벌떡 일어나더니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멱살이라는 걸 잡혀본 게 일생이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충격이 크기도 했고요. 나는 네가 싫어. 싫다고. 내 손주 놓고 내 아들 옆에서 떨어져. 너 같은 년이 사모님 소리 들을 거 생각하면 내가 분해서 밤에 잠도 안 온다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멱살을 잡은 손을 풀라는 듯 손짓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에 점점 더 힘이 들어갈 뿐 놓지 않으셨어요. 전 멱살을 푸는 걸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봤죠. 시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그렇게 빤히 바라보니까 살짝 당황하긴 하더라고요. 왜? 뭐? 이게 정말? 제가 사모님이 되는 게 싫다고 하셨죠? 그것만 안 되면 되는 거죠? 뭐? 전 시어머니를 빤히 보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사모님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시어머니는 뭘 하는 거냐는 듯 빤히 절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제가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저희 작은아버지였습니다. 네, 작은아버지. 저 진한데요. 저 그이 대표 자리 없던 걸로 해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내적이 다 된 건데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곧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보류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영문으로 하지만 어딘가 큰일이 나기는 난 것 같아 뭔가 쿵 하는 얼굴로 절 바라보며 말을 더듬더군요. 너 지금 뭐 한 거야? 제가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님이 하도 자기 아들이 저보다 잘나길 바라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얘긴 해야겠네요. 남편 그 대표 자리 저희 작은아버지가 힘써서 되신 거거든요. 이제 없던 게 되겠네요. 어머님 그렇게 제가 대표 사모님 되는 게 싫다고 하시니 대표 안 만들면 되는 거였네요. 뭐? 아들 대표 자리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네? 제가 대표 사모님 안 돼서 그걸로 행복하신가? 이 인연이?
시어머니는 절 때리려는 듯 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 내리치진 못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봤으니 말이죠. 거기서 절 치기까지 했다간 돌이킬 수 없어질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그게 다 정말이냐?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렇게 물으시더군요. 전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네, 저희 작은아버지가 만들어준 자리예요. 그리고 방금 그 자리 취소해달라고 전화한 것도 맞고요. 그때였습니다. 시댁의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시어머니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말이죠. 전 그런 남편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작은 아버님께 전화 왔어. 당신이랑 얘기 좀 해보라고. 우리 둘 사이 무슨 문제 있냐고. 내가 작은아버지께 연락드렸어. 당신 대표직 없던 걸로 해달라고. 아니, 당신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언뜻 보였죠.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 어떤 일인 건지 그제야 실감이 조금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만 계시길래 제가 시어머니를 빤히 보며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내가 대표 사모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시겠다잖아. 나 멱살까지 잡혔어. 그리고 이혼 서류도 받았고 당신이랑 이혼하래. 뭐? 어머님, 그게 정말이에요? 남편의 그 물음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뭐 정말로 눈물이 날 만큼 당황스럽고 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그런 건진 몰라도 말이죠. 전 시어머니를 보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 뜻대로 되셨으니 됐죠? 저 이제 가볼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잡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더군요. 시어머니는 어느새 울고 계셨어요. 우는 시어머니를 보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응? 미안하다. 응, 아가. 전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그게 진심으로 와닿겠냐고요. 이미 앞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동요는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우는 자신의 엄마를 안타깝다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봤거든요. 이래서 남편이고 뭐고 다 결국엔 소용없다고 하는 건가 봐요. 어머님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시는데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드리면 안 돼? 그 순간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얄미웠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런 말을 듣고 멱살을 잡혔다는데 어떻게 자기 엄마 눈물 한 번을 보고서는 저에게 그렇게 용서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느냐고요. 전 다른 그 어떤 순간보다 그 순간에 가장 많은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다 소용없다 이런 감정이 세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아니, 그래도 어른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그간 당신한테 얘기했지. 어머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거 귓등으로 들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용서해드리란 말이 쉽게 나와? 내가 그간 받았던 상처를 대체 뭘로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전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저조차도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죠. 제가 그럴 정도니 남편도 당연히 놀랐겠죠. 서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어서도 자신의 엄마 편에 설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실망했고요. 남편도 결국엔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냥 세상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 들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며 절 달래려 했습니다. 물론 전 그 말에 더더욱 화가 났고 말이죠. 그래도 어른이잖아. 어른이면 내가 다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당신은 그 말을 믿을지 몰라도 난 안 믿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아이, 어머님이 하셔도 뭐 얼마나 하셨다고 이래. 급기야 남편도 짜증을 내더군요. 지금 나한테 짜증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는 거잖아.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벌리냐고. 당신 대표 된다는 말 듣자마자 며느리 불러서 이혼 서류 들이밀면서 자긴 절대 네가 대표 사모님 되는 거 못 본다고. 며느리 멱살 잡는 분한테 적당히?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짓을 당했는데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내 남편이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울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한숨을 쉬더군요. 그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건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잘못한 거 너무 잘 알지. 그걸 내가 왜 몰라. 내 말은 어머님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이쯤 되면 큰일이 났다는 걸 아셨을 거고 이번에만 잘 넘어가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건데 왜 한 번을 못 참느냐는 말이야. 한 번? 당신 지금 한 번이라고 했어? 맹세컨대 그 일에 기름을 부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절 달래주고 제 편을 들어줬다면 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 당신 좀 고생했고 어머니한테 막말 들었다고 쳐. 그래도 그렇지. 어르신한테 그걸로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당신도 잘못이 있는 거지. 내가 무슨 협박을 했는데? 대표 자리 물으네 어쩌네 하는 거 말이야. 그게 왜 협박이야? 내가 대표 사모님 되는 건 죽어도 못 보시겠다고 해서 들어드린 건데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왜 노인네가 하는 행동에 당신도 똑같이 하냐고. 좀만 참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것과 그리고 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은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많이 놀란 듯 절 바라보더군요. 아니, 나 더는 못 참아. 그리고 참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당신 오늘 서재에서 자. 뭐? 정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못할 게 뭐야. 이렇게 자기 아내 마음 하나 몰라주는 남자랑 어떻게 살아. 그리고 그 꼴 보고서도 자기 엄마 편만 드는 남자랑 내가 어떻게 사냐고. 순식간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다 못해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기도 싫더군요. 그 말 진심이야? 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야. 그러니까 나가. 서재로 가든 아니면 그렇게 당신이 죽고 못 사는 당신 어머니한테 가든 내 눈앞에 띄지 마.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절 빤히 바라보더니 알겠다며 나가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사랑해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런 사람을 위해 내가 그동안 왜 참고 살았던 건지 그런 후회가 한 번에 밀려들었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남편은 제가 잡으러 올 거로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잡으러 가지 않자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자기 어머니 집으로 간 거고요. 이웃 주민이 그날 집 대문 앞에 남편이 한참 서 있는 걸 봤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안에 모든 말을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에게 이미 해둔 말이 있으니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이미 다 하셨으니까요. 이혼하거라. 아니 무슨 그런 막대 먹은 인간들이 다 있단 말이니? 그리고 박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와 아버지는 당연히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희 집안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잖아요. 돈도 있고 뭐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딸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산다는 게 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고요. 하지만 전 그 상황에서도 선뜻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긴 했어요. 아이도 아이였지만 어쨌든 그동안 남편과 전 사이가 좋기는 했으니까요. 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그랬어요. 남편은 시댁으로 간 다음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딱히 연락하지 않았고요. 아마 서로 먼저 사과하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남편이 왜 제 사과를 기다렸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사실 무슨 말을 할 줄도 알았고 또 그 말을 들어줄 생각은 없었지만 만나기로 했죠. 남편의 근황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정말 이혼할 생각이냐? 어머님이 제 이혼 가장 바라셨던 거 아니셨어요? 제 그 질문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고는 저를 가만히 보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대표 자리 갈 수 있게 도와준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취소되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사과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제 그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아니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본인도 아니라고는 차마 말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그것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쩌고 있는데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만큼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순간 그냥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네요. 전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그 사람에게 실망 너무 많이 해서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생각이 드네요. 아가, 시어머니는 안 보고 살아도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지만 남편을 안 보고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이 뭔가를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시더니 가장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 말을 하시더군요. 혹시 대표 자리는 정말 날아간 거냐? 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또 기분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사람의 속내를 그렇게 훤히 본다는 건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전 시어머니를 빤히 보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에 다 얘기했어요. 뭐? 아이고, 아유 세상, 그걸 다 얘기했어. 시어머니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을 하고 우는 소리를 시작했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봤습니다. 네 남편 앞길 막는 짓을 네 손으로 하면 어떡하냐, 앞길을 막다니요. 그 앞길도 결국에 저희 집안에서 만들어준 건데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가만히 절 노려봤습니다. 더는 참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별다른 말은 하지 않더군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하려던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날 작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전화했으니 당연히 저희 아버지에게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고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저희 집은 난리 났거든요,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뭐? 그래도 애도 있는데 이혼이라니. 막말로 저희 집은 어머님 말씀처럼 돈밖에 없는 집안인데 뭐가 아쉽겠어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인 거 잘 아시잖아요. 딸이 그런 말 하는 거 참을 수 없다고 당장이라도 이혼하라는 걸 제가 조금 기다리시라고 한 거예요. 정말로 할 거냐? 그 사람에게 달렸죠.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는 얼굴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두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걸려온 남편의 전화를 받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남자와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였어? 무슨 소리라냐니? 어머니 지금 당신 만나고 와서 식사도 안 하시고 울기만 하시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데 이러시냐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살을 맞대고 산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이고 당신이고 다시 용서할 생각 없다고 했다. 왜?
당신이란 사람한테 실망할 대로 해서 이제 어머님이 아니더라도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이후 와중에도 당신 어머닌 당신 대표 자리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길래 그것도 당연히 물 건너갔다고 했고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좀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좋게 얘기했어. 내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닌데 본인이 원하는 거 다 안 들어준다고 우는 분을 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너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이래? 솔직히 조금 전까지 고민했는데 방금 네 전화 받고 결정했어. 끝내자.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빨리 찍어. 그렇게 얘기하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동안의 제 세월이 너무 불쌍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에겐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이도 만나지 못했을 거니까요. 저는 남편도 저와 이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세우기에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안중에도 없이 자기 어머니만을 신경 쓰는 그 태도에 정이 떨어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절 정말 호구로 봐서 그랬다는 걸 얼마 뒤에 알게 됐습니다. 미안해. 뭐? 갑자기 왜 미안한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과할 생각 요만큼도 없어 보이더니? 왜? 내가 정말로 서류 보내줄 줄 몰랐어?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남편이 절 찾아와서는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은 저를 이혼도 못할 호구로 봤거나 길을 꺾어 놓으려고 그랬다는 것이 너무 느껴져서 또다시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떨어질 정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서. 왜 그걸 생각해봐야 하는 건데? 너 정말 내가 이혼하자고 할 줄 몰랐구나? 남편은 전곡을 찔린 듯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조금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도 말이죠. 남편이 그런 표정을 짓는데 통쾌한 마음이 든 거면 정말 끝난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니까요. 난 당신이랑 이제 못 살아. 이렇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절대 안 된대. 무조건 이혼하래. 장모님도 그러셔? 우리 엄마가 배신감 제일 크거든 지금? 자신을 그렇게 좋아했던 장모님마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으니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놓아주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랑 우리 아들인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들 없이 어떻게 살아? 왜? 엄마만 있을 것처럼 나가서 잘 살았잖아. 그동안 당신이 우리 아들 안부 한번 물었던 적 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그거야. 잘 지낸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잘 지낼 거로 생각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당신 없이도 난 우리 아들이랑 잘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랑 잘 살고. 여보. 만약에 도장 안 찍어주면 소송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돌아가면서 연락을 취해왔죠. 뭐 둘 다 계속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뭐 그런 얘기였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이제 짜증난 상태입니다. 누군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용서를 못 해주냐. 시어머니는 안 보고 살면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자기 아들이 잘 나가자마자 며느리에게 이혼부터 하라고 잡는 시어머니와 어떻게 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자신의 어머니를 알면서도 아내 편 한번 들어주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살라는 건지 말입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그 사람들과 더 이상은 가족으로 지낼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미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내가 내 아들 앞길 망치고
어떻게 제명에 살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자기 아들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누군가에겐 정말 소중한 딸인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걸 물어보지 못한 게 나중에 한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어요. 제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바뀐 건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하지만 전 저희 남편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변했다면 왜 그렇게 변한 걸까요? 이제 오늘 하려던 얘긴 다 끝이 났네요. 제 얘기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공감은 아니더라도 이해는 해주셨길 바래요. 그러면 조금 더 기쁠 것 같거든요. 그동안은 남편만 바라보고 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사느라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잊고 살았더라고요. 조만간 엄마와 둘이 여행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잊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 둘 하면서 세월이 흐르기를 기다려 보려고요. 제 얘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전 50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50이 넘으니 참 이상해요. 40대까지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면서도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고 싶어 아침이면 일어나 씻고 얼굴에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미용실도 한두 달에 한 번은 가고 그랬었죠. 그런데 50이 딱 넘고 나니까 왜 그런지 세상만사가 다 귀찮고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식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애들 키우는 맛에 살지 했는데 애들도 다 커 자기들 사느라 바쁘니 제 인생엔 남은 게 없더라고요. 요즘은 밤에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 알람 소리에 일어나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침상은 차려줘야 하니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일어납니다. 대충 세수만 하고 주방에 나와 남편 아침상을 차려요. 남편은 결혼하고 평생 아침을 걸러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밥, 국, 반찬 3가지 이상은 꼭 차려줘야 하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씻고 나온 남편이 앉아 밥을 먹을 때까지 전 남편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같이 앉아 있어야 해요. 남편 말이 그게 아내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가장이 밥 먹을 땐 옆에서 필요한 게 없나 시중을 들어야 한다네요. 세상 지루한 얼굴로 앞에 앉은 저에게 남편이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아침부터 옆편내 몰골 좀 봐라. 아무리 집에서 먹고 놀아도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라도 좀 하고 머리라도 빗어. 꼴이 그게 뭐냐? 평생 들은 말이라 이젠 상처받지 않을 때도 됐는데 남편이 하는 말들은 들을 때마다 화살촉 같습니다. 제 가슴을 쿡쿡 쑤셔요. 언제는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노는 여자가 아침부터 분쳐 바르고 입술 찍어 발랐다고 뭐라고 하더니만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난리네. 그때야 젊었으니 그랬지. 이젠 다 늙어서 쭈그렁 할머니니까 알아서 좀 노력하고 가꿔야 그나마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저도 갱년기가 오기는 왔는지 예전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큰 소리 낼 줄 몰랐는데 이젠 저도 모르게 욱하게 되더라고요. 뭐 내가 사람이 아니면 뭔데? 당신이라 늙었으면 말이나 좀 곱게 해. 자꾸 무식하게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뭐야 이 여편 내가 어디 남편한테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있어. 그럴 힘 있으면 밥이나 신경 써서 해. 반찬 이게 뭐냐? 아유, 쓸데없는 여편네. 평생 먹이고 채워줬더니만 고마운 줄을 몰라요. 저희 남편은 밥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꼭 제가 제 손으로 집밥을 차려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힘들다 보니 밖에서 반찬 사다가 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바로 압니다. 이 동네 아줌마들한테 다 물어봐라. 너처럼 팔자 좋은 여자가 있나? 할 줄 아는 거라곤 평생 남편한테 빌붙어서 노는 거밖에 없는 상팔자 중에서 상팔자지.
예, 아주 제가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고 있네요. 마음 같아선 남편이라는 작자한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어 털이란 털은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이런 상태로 30년을 넘게 살았으니 이제 와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싫으면 제가 떠나야죠.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달라지긴 했어요. 도저히 남편 하는 꼴이 미워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에는 남편이 절 거지같이 대해도 혼자 속으로 삼키고 괜찮은 척하며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뜨거운 울분이 올라오고 목소리가 커져요. 애들 크는 동안 남편이라는 인간이 한 거라고는 그나마 꼬박꼬박 나가서 일해서 돈이나 좀 벌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남편 욕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하면 주변에 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이 생활력이 있어서 좋겠다고 칭찬을 해요. 하지만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난 세월 제가 어떤 꼴을 당하며 살았는지 알면 다들 놀랄걸요. 최근에도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요양보호 자격증을 따라는 겁니다. 처음에 전 이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죠. 젊어서부터 제가 뭘 좀 배워보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하면 절 무시하면서 못하게 했거든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자격증을 따? 괜히 돈만 쳐들여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집구석에서 애나 잘 키워. 그리고 네가 학원 간다고 돈 받아가서 딴 데 다 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돈을 빼돌려. 그럼 운전면허증이라도 따게 학원 좀 등록해줘. 내가 운전하면 당신도 좀 편할 거 아니야.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혼자 애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저도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주변에 일하는 엄마들도 멋있어 보이고 운전이라도 하면 애들 데리고 주말에 놀러라도 갈까 싶어서요. 어이씨구, 이게 좀 살만하게 해줬더니만 뭐 운전? 네 주제에 운전이 가당키나 해? 그렇게 뭘 배우고 하고 싶었으면 결혼하기 전에나 좀 배워서 오지. 결혼해서 왜 내 돈으로 네 욕심을 채워?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면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내가 나만 좋으려고 이래? 당신은 우리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이 매번 바쁘다 그러고 돈 없다고 하는 통에 우리 애들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가족여행 한 번 못 가봤잖아. 나라도 애들 데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놀러라도 다니려고 그러는 거지.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는 거지 뭘 더 해줘. 괜히 애들한테 헛바람 들게 하지 말고 학교 들어갔으면 공부나 열심히들 하라고 해. 둘 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아니면 등록금도 안 내줄 거니까. 제가 젊고 건강하던 때에도 제가 뭐만 하겠다고 하면 돈 아깝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애들더러 대학 등록금 얘기까지 꺼낼 정도로 쪼잔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더러 자격증을 따라고 하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남편 이 인간이 그냥 제게 돈 쓸 리가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죠.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젊어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되게 굴고 며느리인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만 늙어서도 말썽이었어요. 어머니 치매면 당연히 당신이 모셔야 하는데 당신이 자격증 하나 있으면 좋잖아. 보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치매 노인 모시면 나라에서 지원금도 준다니까. 당장 가서 학원부터 바로 알아봐. 남편 말을 듣는데 전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가 치매면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저한테 묻지도 않고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짓거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난날에 있었던 서러움들이 몰아치면서 전 울분이 차올랐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치매인데 내가 왜 돌봐? 당신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나? 사람이라는 건 자고로 염치도 있고 양심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 남편은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본인이 정말 사람이라면 저한테 그런 말 할 수 없거든요. 어이씨구, 이 옆에 내가 요즘 쥐약을 처먹었나?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당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어머님이 치매가 아니라 당신이 치매인가 보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걸 잊어? 전 늙어서 쭈글쭈글한 얼굴로 뻔뻔하게 제게 소리 지르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전 인상을 팍 쓰며 죽어도 시어머니 모실 생각이 없다고 남편 얼굴에 대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남편이 특유의 재수없는 표정을 짓더니 절 쏘아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큰 소리야. 시어머니가 아프면 며느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돌을 달고 있어.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지? 나이를 먹을수록 곱게 늙어야 하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해요. 이젠 손까지 들어올리면서 절 때리는 신용까지 하려고 하더군요. 전 이때다 싶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이고, 이젠 아예 때리기까지 하게? 좋아, 돈 많으면 때려 이 인간아. 나도 이 김에 당신한테 깽값이라도 좀 넉넉하게 받아보게. 저도 늙긴 늙었나 봐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 앞에서 소리 한번 치기도 어려웠는데 이젠 될 대로 되라. 남편 앞에서 얼굴을 축혀 올렸습니다. 제 행동에 놀란 남편은 괘씸하다는 듯 눈을 부라리더니 제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인년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유분수지. 어디서 소리를 지르면서 추태야. 잔말 말고 내일 당장 나가서 학원 등록해. 알았어? 바닥에 넘어진 전 그대로 두고 남편은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흘러나오는 눈물을 훔쳤죠. 저런 거지 같은 인간 때문에 또 바닥에 주저앉아 운다는 게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얘기하다 보면 어쩜 사람이 저렇게 야박할까 싶어요. 어떨 때 보면 절 바보 취급하다 못해 병신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젊었을 때부터 남편이 저 모양이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언젠간 남편도 저에게 미안한지도 알고 좀 변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괜한 기대를 했더라고요. 남편은 변할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전 결혼한 직후부터 제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결혼하고 신혼살림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남편과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혼자 소가리를 좀 했거든요. 결혼식이 딱 끝나고 보니까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사기 결혼을 했더라고요. 시작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저에게 경주에 가는 기차랑 호텔을 예약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까 시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다음 주에나 가자고 하더군요. 아버님 고향에서 식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너무 오랜만이라고 반가워서 오늘은 다들 우리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다들 주무시고 가신다네. 어머니 혼자 준비하기엔 힘들다고 당신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시던데. 우리 그냥 오늘은 신혼여행 가지 말고 어머니 댁에서 하루 자고 다음 주에는 내려가면 어때? 세상에 결혼식 날 첫날 밤을 시댁 안방에서 지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생전 처음 본 남편의 고모님들과 한 방에서 잤습니다. 전 태어나서 가장 불편한 밤을 보냈지만 꾹 참았죠. 제 결혼식 때문에 다들 먼 길 오신 손님들인데 제가 며느리로서 이 정도 보답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참 순진했습니다. 전 손님들이 돌아가시면 경주에 내려가자는 남편의 말을 그때까지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손님들이 다 내려가시면 당연히 신혼여행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다 집으로 내려가고 나서도 저는 신혼여행에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주말이 지나자마자 회사에 출근했어요. 당시에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 때라 전 눈치가 보여서 시부모님께 묻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목 빼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반가워 전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불이 나게 남편을 쫓아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남편에게 신혼여행은 언제 출발하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은 메고 있던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벗더니 다짜고짜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을 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나 명색이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 한 달에 2번이나 휴가 낼 수 있겠어? 전 당연히 남편이 한 말이 있으니 궁금한 마음에 물은 건데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으니까 순간 제가 무슨 큰 실수라도 했나 싶더라고요. 당신이 어른들 다 내려가시면 신혼여행 가자고 했잖아요.
아, 그거야 당신이 서운할까봐 그냥 한 소리지. 아, 무슨 여자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당신이 그래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살 수 있겠어? 남편 말이 이미 그날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신혼여행은 못 가게 된 거래요. 제게 한 말은 저에게 미안해서 그냥 한 말이래요. 남편은 자기 할 말만 뱉어놓고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죠. 전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그대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눈치가 없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죠. 노크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새아기 너는 저녁상 차리다 말고 뭐하고 있어? 남편 시중 들러 들어갔으면 시중만 들고 바로 나와야지. 네, 나갈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제게 호통을 쳤습니다. 밥은 무조건 냄비에다가 그때그때 지어라. 반찬은 절대 많이씩 하지 말고 그때그때 새로 해라. 찌개랑 국은 별개다. 찌개가 있다고 국을 안 끓일 생각 말고 둘 다 내놔라. 속옷이나 양말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무조건 손빨래해서 말려라 등등. 같이 사는 동안 살림에 대한 일장연설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야 했어요. 하나라도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간 끝도 없는 막말을 하루 종일 들어야 했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휴일 아침이었는데 전날 남편이 회식하고 늦게 들어와서 늦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저도 늦게까지 잠 좀 자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지에 그럴 수가 없었죠. 전 일어나서 콩나물국이랑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일어나서 식사하러 나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전 휴일이라 아직 주무시나 싶어 국을 올려놓고 잠깐 식탁에 앉아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소리에 놀라서 깼어요. 저에게 소리를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얘가 집안 말아먹을래네. 가스레인지에 국 올려놓고 자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집 다 타서 불 날 뻔했잖아. 어머,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피곤해서 잠깐 쉰다고 앉은 건데 깜빡 졸았나 봐요. 얼씨구, 도대체 이 집에서 뭐 하는 일이 있다고 피곤하니? 네 주제에 시집자라서 매일 놀고 먹는 주제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국이나 끓여. 우리 아들 배고프겠다. 같은 말을 해도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시어머니는 항상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무서운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셨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시댁살이 1년 만에 제가 살이 5kg이 넘게 빠지고 얼굴에 핏기가 하나 없었다니까요.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는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서 어깨가 알아서 쪼그라들고요. 그렇게 살았으니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제야 제 발등을 치며 후회했던 게 사실 전 남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제 친한 친구에게 소개를 받은 남자입니다. 남편은 친구 회사 상사였는데 남편이 제 친구에게 주변에 참한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도 졸라서 친구가 절 소개한 거였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공기업이라 평생 잘릴 일도 없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잖아. 거기다가 이분이 워낙 사회생활 잘해서 윗분들이 다 예뻐한다니까? 거기다가 소문에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도 몇 채씩이나 있는 재력가란 소문이 있어. 어때? 만나볼래? 제가 그 날을 얼마나 후회하면 그날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랑 친구가 입었던 옷까지 아주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해요. 전 친구 말만 믿고 홀라당 넘어가서 남편을 만나고 말았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몇 채의 재력가는 개뿔, 시댁은 당시에 살던 집 하나 달랑 있었어요. 그나마 그 집도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3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었고요.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조경 일을 해오시면서 생긴 디스크 때문에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남편이 가장이었죠. 아무리 후회를 해봐야 뭐하겠어요. 그맘때 저도 결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상황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제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께 얘기도 안 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미국에 이민을 가버렸어요. 무슨 미국의 은행인가 어디에 취직했다고요. 지금이야 자식이 잘나서 알아서 외국에 나가서 먹고 살면 다들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워낙 시골 분이시라 미국으로 떠난 오빠가 부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생각했죠. 이놈의 자식이 평생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서울에 대학까지 보내고 집까지 구해줬더니만 그 은혜를 모르고 이민을 가? 세상에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우리가 뭐 자식 덕 보겠다고 키웠어요. 아들이 잘나서 알아서 잘 살면 그거로 된 거지. 무슨 호로 자식 소리를 해요. 그래도 어머니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미국으로 떠난 오빠를 안쓰러워하셨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오빠를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빠가 떠난 뒤 아버지께서 이제 자식이라곤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면서 제게 모든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자꾸만 시집가라고 성화였죠.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오빠가 미국에 가버렸으니 사위라도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지만 정말 옛날 분이에요. 당시의 연세가 지금의 제 나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 굉장히 나이든 할아버지처럼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우리 집에 이제 누가 있냐? 늙고 아픈 부모, 앞으로는 너랑 네 남편 될 놈이 알아서 잘 모셔야지.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도 시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당신들도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제가 서울에 일 때문에 올라오기 전까지 전 한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사셨고요. 아버진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너도 살다 보면 알겠지만 세상에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 남한테 백날 잘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가족한테 잘하고 살아야 평생 후회가 없지. 사실 저도 아버지의 그런 말이 어려서부터 부담이 되긴 했어요. 아버지의 기대와 부응에 지치고 힘들다 보니 자연스레 성인이 되자마자 오빠나 저나 둘 다 서울로 올라와 살았던 거죠. 오빠는 아예 미국으로 가버린 거였고요. 오빠가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에 실망하신 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가족을 만들고 싶었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이도 낳고 손주, 손녀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결혼은 아버지에게 전혀 효도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댁의 재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참 잘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 마음 얻기 위해 몇 번이나 고향에 함께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요. 갈 때마다 선물이며 과일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밭일도 도와드리고 며칠씩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도 허락해 주신 거고요. 싹퉁바가지 없는 사이놈 같으면 절대 허락 안 할 텐데 자네가 워낙 우리한테도 잘하고 우리 딸한테도 잘하는 것 같아 믿고 보내는 거네. 아무리 서울살이가 좋고 시댁에서 산다고 해도 결혼하고도 지금처럼 자주 내려와서 나랑 술도 한잔하고 놀다 가야 하네. 당연하죠. 제가 몸은 서울에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장인어른 장모님 옆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결혼 전엔 세상에 이렇게 살가운 남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처가에 잘했어요. 지금 제가 같이 사는 남편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식 날짜를 잡자마자 싹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을 친정에 내려가잔 말을 안 했어요. 심지어 결혼하고 나선 명절 때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였나 명절을 얼마 남기지 않은 날이었죠. 남편이 청소하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명절날 저녁에 고모들이 올라오신다니까 이번 명절에 처가에 못 내려간다고 말씀드려. 명절 지나고 나서 휴가 내서 들린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저번 명절 때도 당신 허리 아파서 몇 시간 운전 못하겠다고 해서 못 내려갔잖아. 고모들도 명절이라고 오시는 건데 나도 명절이니까 우리 집에 내려가야지. 지난 명절 때야 남편이 허리 삐끗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내려갔다지만 이번엔 고모들이 올라오신다고 저까지 친정에 못 가는 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남편이야 매일 출근하느라 고모들을 못 만난 거지. 전 매달 한두 번씩 고모님들을 봤거든요. 일이 있어 서울에만 올라오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러 식사를 하고 가셨거든요. 시댁에는 집안 행사가 많아서 1년에도 몇 번씩 모이지만 저희 친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끽해봐야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아니면 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라도 꼭 내려가고 싶었죠. 오빠도 미국에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 명절이면 항상 부모님 두 분이서만 쓸쓸하게 계셨거든요. 혹시나 명절 닥쳐서 못 간다고 하면 친정 부모님께서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 미리 전화해서 사정을 대충 말씀드렸어요. 명절 당일 고모님들이 올라오신다고 해서 좀 나중에 내려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친정 엄마야 제가 가든 안 가든 항상 괜찮다고 시댁에 살면서 매번 내려오기가 어디 쉽냐고 하셨지만 친정 아빠는 아니었어요. 무슨 그런 되먹지 않은 경우가 있냐고 화를 내셨죠. 너희 시부모도 참 너무한다. 결혼하고 몇 년을 데리고 살았으면 어쩜 명절날까지 친정에 내려가는 걸 눈치 봐야 돼? 안 되겠다. 내가 이서방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전 차라리 잘됐다 싶었죠. 제가 말을 해도 남편은 들은 채도 않으니 친정 아버지께서 얘기하면 조금이나마 본인이 잘못한 걸 알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은 구제불능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호통을 좀 치셨나 봐요. 이서방, 내가 결혼 전에 했던 말 잊었나? 내가 하나뿐인 우리 딸을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한 건 내 딸이 희생하고 시댁에 잘하면 자네가 우리 집에도 똑같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보한 거네. 그런데 내 딸 얼굴을 명절에도 못 보게 만들어. 이게 도대체 무슨 대먹지 못한 일인가? 아무리 싸가지라고는 없는 남편이라도 저희 친정 아버지 앞에서 당연히 찍소리 못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집에 와서 제게 난리를 쳤어요. 그깟 친정 좀 못 가게 했다고 도대체 장인한테 뭐라고 떠들었길래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잔소리를 늘어놓게 해. 당신 지금 그깟 친정이라고 했어? 내 말이 틀려? 결혼할 때 쥐뿔도 해준 것 없이 멍청한 딸년 하나 덜렁 버려놓고 무슨 장인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암튼 시골 영감들 가진 것도 없이 뻔뻔하기만 하다니까. 남편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선을 넘었습니다. 저에게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저희 친정 아버지에 대해 막말을 해대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전 순간 결심했어요. 사실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지만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이 이혼한다는 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보니 참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하다하다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남편을 참아줄 수는 없었어요. 전 남편과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는 저에게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죠. 어이씨구, 지금 뭐 하는 거야? 갈 데도 없는 게 무슨 생쇼하고 있어. 네가 나간다고 하면 내가 놀라기라도 할까봐? 당신 놀라라고 이러는 거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질려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당분간 친정에 내려가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날 전 무작정 친정에 내려갔죠. 그때 전 정말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살면서 겪었던 수모를 친정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군요. 친정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상하게 아랫배가 당기고 속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친정 엄마 손에 이끌려 시내의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라네요. 저희 큰딸에게 미안하지만 당시의 임신 사실이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과 헤어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으니까요. 전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입덧도 입덧이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뭘 고민해?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 가서 애 지워.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게 100번 나아. 아버지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세상 고지식한 양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애를 지우란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미쳤네.
아유, 어디 딸한테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해요. 아직 코딱지만 해도 애가 뱃속에서 다 들어. 이혼을 하더라도 애는 낳아서 키워야지. 차라리 여기서 엄마랑 아빠랑 살면서 애 키우면서 살자.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전 마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래저래 다 불안하고 우울했는데 부모님 덕분에 위로가 됐죠. 그리고 어머니 말대로 애를 낳아 이 집에서 키우자 싶었어요. 아이를 아버지 없이 크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지만 어쩌면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기로 했죠. 아내인 저에게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자기 딸이라고 다를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역시나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다음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친정에 내려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정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전 배신감과 서러움이 공존하며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엄마가 같이 키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저 인간한테 연락할 수가 있어? 엄마도 밤새 생각한 거야. 뱃속에 애기도 생각해야지. 태어나자마자 아비 없는 애로 살게 할 수는 없잖아. 어머니는 제 뱃속의 아이를 걱정해서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멀쩡히 서울로 시집간 딸내미가 이혼해서 애 딸린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동네 보기 창피하셨을 거예요. 워낙 작은 일에도 소란스러운 동네인데 딸이 이혼녀라는 타이틀 단체 내려와 산다는 게 마음 약한 어머니로선 감당하기엔 어려운 일이었죠.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내려온 남편은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죄송하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다짐해도 시원찮을 판에 남편을 오기 싫은 곳에 억지로 끌려오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어요. 시큰둥한 얼굴로 제게 방에 들어가 따로 얘기를 하자고 했죠. 자신있게 친정에 가 있겠다고 소리치고 나가더니만 결국은 애 새끼로 내 발목을 잡아? 입이 생기네 어쩌겠어. 내 새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당장 짐 싸. 서울 올라가게.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남편의 머리를 갈겼어요. 퍽퍽 소리가 나게요. 어이구 이 못난 자식아. 불알 달린 놈이 자기 새끼 임신한 마누라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너 내가 내 손주 생각해서 오늘 그냥 보내주는데 서울 올라가서도 내 딸한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개망나니 짓거리하면 그땐 내가 내 손으로 내 새끼들 데리고 내려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님, 그렇다고 사위머리를 쥐어박는 장인이 어딨어요. 내가 생각 같아선 네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은데 참는 거야. 그리고 내 말 똑똑히 들어. 지금 당장 사돈댁에서 나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린 며느리 쥐잡듯 잡은 시부모가 한 번 집 나간 며느리한테 더하면 더했겠지. 잘해줄 리가 있어? 괜히 임신한 애 시집살이 시킬 생각 말고 당장 나와. 저도 그러고 싶은데 나와서 살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만 있으면 저도 진작 나와서 살았죠. 너희 부모는 서울 산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으면서 고작 하나 있는 아들 신혼집 하나 못 사준다디? 그까짓 돈 내가 해줄 테니까 당장 나와. 아버진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제야 제가 부모님께 못할 짓을 했구나 싶더군요. 저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 고개 숙이고 서울로 올라왔죠. 서울로 올라온 저와 남편은 친정 아버지 말대로 곧장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작은 빌라를 사주셨거든요. 남편은 아버지가 진짜 집을 사주실 줄은 몰랐는지 부동산 계약하는 날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남편의 모든 게 싫었지만 저는 꾹 참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 싶었죠. 그래서 전 큰 딸아이가 생겼던 그 겨울을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딸로 인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인간과 다시 살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됐으니까요. 전 그날 이후 제 딸을 위해 살겠다 굳게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참고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미운 남편이 한순간에 예쁘게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그러다 둘째가 생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신기하게 또 사라졌습니다.
저에겐 자식이 둘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이 3살 터울이죠. 자식이란 건 정말 신기한 존재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과 만나 만들어낸 새끼들인데도 어쩜 이렇게 예쁜 줄 모르겠어요. 남편의 모든 거지 같은 면을 다 참아줄 수 있을 정도로 자식이란 건 저에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란 인간은 자식이 생겨도 변하질 않았어요.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치졸하고 치사하게 굴었습니다. 참 쪼잔한 게 돈 좀 번다고 자식이나 마누 앞에서 떵떵 유세를 떨면서 돈 얘기만 나오면 치사하게 굴었죠. 제가 어디 딴 데 돈이라도 빼돌릴까봐 아주 전전긍긍했고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용돈 주는 날에도 저에게도 같이 생활비를 줬죠. 생활비는 정말 시장만 볼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주고 일절 주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집은 일요일 저녁이면 집안 분위기가 항상 살벌했어요. 일요일 저녁 시간이면 남편이 온 식구들을 다 앉혀놓고 일주일 동안 쓴 가계부를 검사했거든요. 아이들은 용돈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용돈 기입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A 가게에서는 300원인 콩나물을 B 가게에서 500원 주고 사기라도 하면 난리가 났죠. 애들 주려고 산 간식 영수증이라도 있는 날엔 1시간씩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요. 간식이든 밥이든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먹일 생각을 해야지 사서 먹인다고요. 제가 억울할 때마다 나가서 일하겠다고 하면 남편은 못하게 했습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벌어? 괜히 나가서 꼴 같지도 않게 돈 번다고 나대다가 집안 내팽개치면 그 뒤치다거리 누가 하라고? 너 같은 무식한 여편넨 집에 묶어두는 게 여러 사람 편하게 하는 거야. 큰애가 고등학교에 한창 다닐 때 학원이라도 한 군데 더 보내고 싶어서 동네 아줌마들을 따라 아르바이트를 나간 적이 있어요. 마트에서 시식을 권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나름 물건을 잘 팔아서 일하는 내내 칭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매장 점검을 나왔던 본사 직원이 제게 일을 잘한다고 정직원 해볼 생각 없냐고도 했고요. 전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남편에게 상의를 했죠. 물론 남편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디 나가든 제 몫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은 저에게 일하러 나가고 나서 표정도 밝아지고 얼굴도 좋아졌다고 정직원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도 있는 앞에서 남편은 제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동네 마트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권하는 게 무슨 일이라고 잘난 척이야. 개나 소나 머리만 있으면 다 아는 거. 괜히 남편 자식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당장 그만둬.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게 왜 당신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나 당신 때문이라도 정직원 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 이 여편 내가 아주 살만하니까 별 지랄을 다 하네.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어. 내 말 안 들으면 지금 애들 다니는 학원비도 다 안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심한 욕을 해도 시원찮아요. 제가 제 입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더 말 안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어릴 때나 매일 소리 지르는 아버지 눈치 보고 무서워했지. 크고 나선 남편이랑 밥을 먹든 뭘 하든 아이들은 남편과 일절 말도 섞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식들이 본인을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걸 가장의 무게감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냥 그런 인간이에요.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는 처자식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가장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처자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쪼다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남편을 견디고 산 제가 저는 참 대견해요. 사실 전 결혼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농담이 아니라 남편을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더는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식 일이 관련되니 한마디로 빡이 쳤습니다. 몇 년 전 딸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말이 좋아 독립이지 딸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싫어서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죠. 사실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몇 년 전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일이 있었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계속 가슴 아프다고 하셔서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 모시고 다녔는데 이유는 분명하게 찾지 못했대요. 어머님 밤마다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데 말이죠. 전 걱정이 돼서 며칠 서울로 모시고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를 쳤죠. 네가 하다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부모님도 같이 못 살겠다고 나와놓고 무슨 염치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와?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서 검사받고 하는 동안 잠깐 모시고 있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왜 딸인 네가 하느냐고. 그렇게 걱정되면 미국에 있는 네 오빠더러 하라고 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의학적으로 더 뛰어날 거 아니야. 남편은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사위라고 지난 30년 가까이 1년에 명절 2번 시골에 내려가 밥 한 끼 먹고 올라오는 게 사위 노릇 전부면서 다 늙은 장인 장모 그 며칠을 못 데리고 있겠다네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딸내미가 나섰습니다. 아빠, 사람이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다고 병원 다닐 때 엄마가 혼자 택시 타고 다니면서 다 모시고 다녔는데 외할머니 아프다고 며칠 와 계시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아이고 이 기집애가 네가 뭘 안다고 내 말에 토를 달아. 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닐 때 택시비는 내가 다 줬어. 집에서 땡땡 노는 옆에 내가 편하게 택시 타고 병원 좀 다니게 뭐가 퇴수라고 유세야.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치레를 심하게 하셨거든요. 신부전증으로 하루 건너서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어서 당시에 제가 하루가 멀다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본 딸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평생 남편 구박에 시달리고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힘들어하는 저를 이해하는 건 딸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엄마가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아빠가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까 외할머니 모시고 올라와요. 이 대가리 좀 컸다고 아주 자기가 혼자 큰 줄 알지. 너 그 좋은 대학 다 내 돈으로 다닌 거야. 지금도 내 집에서 편하게 먹고 자니까 돈 모으는 거라고. 이게 아주 아버지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쳐. 이 집이 왜 다 아빠 집이에요? 처음 분가할 때 외할아버지가 집 사준 거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엄마 집이기도 한 거지. 딸은 남편 앞에서 한마디도 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 조마조마했어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제가 제일 잘 알다 보니 딸애를 때리기라도 할까봐 무서웠죠. 네가 뭔데 외할머니를 모시고 와라 말아야. 너한테 그럴 권리 없어. 그렇게 네 엄마 편 들고 싶으면 네가 네 엄마 데리고 나가서 먹여 살려. 그러면 되겠네. 안 그래도 그럴 거예요. 저도 더는 아빠랑은 못 살겠어요. 점점 남편과 딸아이의 싸움이 거세지길래 제가 딸아이를 말렸습니다. 당연히 남편 잘못이지만 혹여나 딸아이에게 괜한 불똥이 튈 것 같아 애써 그만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뒤늦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어요.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아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말이 선천적 심장기형 질환으로 젊어서부터 힘드셨을 거라고 하더군요. 일찍이 큰 병원에서 검사받고 일찍 수술 받았으면 살았을 수도 있다고요. 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눈물도 흘릴 수가 없었죠. 저에겐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전 남편을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올라오겠다고 했을 때라도 어머니께서 올라와 수술을 받으셨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남편 때문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우리 가족에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 이후 친정 아버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본인 탓이라며 자책하시며 일절 저를 만나지 않으셨죠. 딸아이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요. 엄마, 아빠는 애초에 헤어져서 살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외할머니도 안 돌아가셨을 거야. 엄마, 아빠 둘 다 너무 미워.
서로 부부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꾸역꾸역 억지로 사느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잖아. 딸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 핑계, 부모님 핑계를 대며 저런 거지 같은 인간이랑 사느라 제 주변을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힘들고 속상하게 했어요. 그로부터 3년 넘게 저와 남편은 남처럼 살았어요. 딸아이는 독립해서 나가고 아들은 공부하느라 늦은 군대에 갔죠. 정말 외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진 절 만나주지 않았어요. 내려가겠다고 전화를 해도 내려오지 말라고만 하셨고요. 저를 보면 자꾸만 어머니가 떠올라 더 힘들다고 하셨어요. 반면 재수없는 남편은 그런 상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제가 차려준 아침 먹고 출근했죠. 그 인간은 정말 저에게 미안하지도 않은 건지 평소처럼 매일 잔소리를 하고 구박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하다 3년 전에 일을 잊은 건지 이젠 저에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하려고 해요.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죠. 이대로 남편과 한 공간에 있다간 제가 숨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동태랑 갈비를 구웠죠. 그리고 나지막히 한숨을 쉬며 남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말대로 요양보호사 학원 등록할게. 그 대신 나도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남편은 평소와 다른 제 말투와 표정에 눈살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뭔 조건을 다느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가슴에 끓어오르는 울분을 애써 삭히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아버지 생신이야. 같이 좀 내려갔다 오자. 이번엔 오빠도 한국에 들어온대. 당신도 지난 3년 동안 말은 안 해도 마음 쓰였을 거 아니야. 전 정말 쥐어짜고 쥐어짜서 차분한 말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웬일로 곧장 알겠다고 하더니만 역시나 곧바로 본인도 조건을 달았어요. 이번에 친정에 내려갔다 오면 바로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하더군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염치라고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자마자 남편과 저는 3년 만에 친정에 내려가고 있었죠. 익숙한 동네가 나오자 전 가슴이 떨렸어요. 얼마 만에 만나는 아버지인가 해서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초를 쳤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버지 생신이라고 봉투에 얼마나 넣었냐고 묻더군요. 전 기가 차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쏘아봤어요. 그리고는 봉투에 30만 원 넣었다고 말했죠. 마음 같아선 더 넣고 싶었지만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끽 시끄러운 타이어 소음이 날 정도로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뭐 30? 이년이 너 지금 죽고 싶냐? 네가 이 집에서 뭘 하는 게 있다고 30만 원을 너희 아빠한테 줘? 너 진짜 안 되겠다. 생일은 무슨 생일? 넌 그냥 집에 가서 좀 맞자. 남편은 그대로 차를 돌렸죠.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요. 전 순간 눈알이 빠져나올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애들이 흔히 하는 말로 열받는다, 빡친다가 바로 이런 기분을 말하는 것 같더군요. 순간 전 제대로 욱했습니다. 너야말로 좀 맞아야겠다. 제 말에 남편 새끼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또 차를 길에 세우고 눈을 부라리더군요. 금방이라도 절 죽일 것처럼요. 전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대로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갈겼어요. 너 내가 오늘 왜 아버지한테 가자고 한 줄 알아? 오빠가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대박이 나서 다른 투자자들이랑 땅 보러 왔대. 오빠가 일부러 아버지가 가진 땅 다 포함해서 새로 전원주택 단지 조성하고 편의시설 들어오게 한다는데 그게 아버지 앞으로만 떨어질 건물이 자그만치 500억이란다. 그래서 가는 거야. 오빠가 내 목도 챙겨준다고 해서. 그 순간 세차게 흔들리던 남편의 눈동잘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500억? 당신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이제 말해? 진작 말했으면 내가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도 준비했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ATM기 찾아서 돈 찾자. 아, 빨리! 정말 그 꼴이 얼마나 가관인지 웃음이 나오는 걸 꾹 참았네요. 웃기고 있네. 넌 이미 늦었어, 이 또라이 새끼야. 이 자리에서 네가 1,000만 원을 가져와도 난 너 같은 새끼랑 안 살아. 빨리 운전이나 해. 올라가서 바로 이혼하게.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차에서 내리더니 조수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게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가 자식 낳고 산 세월이 30년인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러지 마. 전 그대로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남편을 세게 밀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곤 곧장 택시를 타고 친정집에 갔죠. 그러곤 이번엔 정말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제가 너무 뒤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생각해보면 자식이든 부모든 사실 다 핑계고 제가 용기가 없었죠. 혼자 아이 키우며 살 자신이요. 이 간단한 용기를 못 내서 뺑뺑 돌아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남편은 쉽게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애들까지 앞세워서 엄마를 말려보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이미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질려서 진작부터 저에게 이혼하라고 했으니까요. 전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잘 살아요. 500억 덕분이냐고요? 사실 남편에게 500억이라고 한 건 개뻥이에요. 오빠가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잘 나가서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보내주는 건 사실이지만 500억까지는 아니고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질러버린 거죠. 그래도 전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그 못난 새끼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전 이혼하고 집에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 없었던 농사일을 아버지에게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재밌어요. 긴긴 저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아버지와 시골에서 보낼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 댓글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